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3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차 추경안 지연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공식 통계보다 10배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가 무증상 감염이 많다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는 통신사 기지국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통신 서비스를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고가 난 통신사 이외의 다른 통신사의 망을 이용하는 재난 로밍 서비스가 구축됐습니다. 2013년 발사된 나로호의 핵심 부품이 한때 고물상에 팔렸다가 되돌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 문제에 대해 내부 감사에 착수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백신이 1년 안에 개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백신이 개발되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자동차 동호회에 이어 방문 판매 관련 역삼동 모임까지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센터나 물류센터 등 대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확산했던 코로나19가 이제는 소모임까지 침투하는 모양새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8일 모임에 참석한 70대 남성을 시작으로 다른 방문자 4명과 접촉자 2명 등 모두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문 판매 관련 업체 사무실에서 소규모 모임이 있었던 것까지는 확인했고 일단 이 모임을 통해서 이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앞서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도 참석자 4명과 접촉자 1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15일 10명이 참석한 한강 모임은 야외에서 진행됐지만 이전에는 음식점과 주점 등 실내에서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최초 증상이 나타난 만큼 한강 모임 이전에 이미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6월 8일자 모임이 현재까지 확진된 4명이 모두 참석했었던 모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클럽이나 물류센터 등 대규모 집단 중심에서 이제는 소모임까지 코로나19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소규모 모임이든 대규모 모임이든 3밀에 해당하는 곳은 실내의 경우 특히나 당연히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밀폐된 공간에 밀집해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곳이면 언제든 감염이 확산할 수 있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되도록 모임을 삼가되 만나야 한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실내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차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차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국민의 생계와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3주가 지나도록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경안 처리가 미뤄질수록 국민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루빨리 예산을 집행해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일자리 94만 개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일자리 사업도 재개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정부가 올해 13개 부처의 33개 사업을 통해 직접 일자리로 94만 5천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중단된 사업들도 철저한 방역과 소독, 그리고 업무 방식 전환을 통해 순차적으로 재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동행 세일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비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투명 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이나 야외에서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를 면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면회는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고 신체 접촉이나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제한됩니다. 또 면회장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출입 명부를 둬야 하고 사용한 마스크는 따로 거둬 처리해야 합니다. 면회가 끝나면 면회 공간을 환기, 소독하고 입소자와 방문객은 열이 나는지 등 의심 증상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다만 임종을 앞두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나 입소자는 동선이 분리된 1인실 등에서 면회객이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입실 면회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영화관이 신작 개봉과 할인 티켓 배포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이 많아질수록 방역에 빈틈이 생길 수 있어 개인 위생이 더욱 중요합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관객들이 상영관 앞에서 티켓을 확인하고 줄줄이 입장합니다. 새 영화들이 개봉하고 할인 티켓도 배포되며 극장가는 다소 활기를 찾는 모습입니다. 6,000원 영화 티켓 할인 이벤트는 일주일 더 연장돼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요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떨어져 앉으니까 별로 그런 생각 안 하고 마스크 쓰고 영화 보니까. 어머니가 정말로 결백하다고 생각하세요? 영화 결백과 사라진 시간, 살아있다 등이 잇따라 나오며 신작 개봉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유아인 박신혜 주연의 살아있다는 개봉 첫날 20만 명을 끌어모아 코로나19 사태 속에 최고 성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관객이 많아질수록 방역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마스크 위생 수칙을 확실히 지켜줄 것을 강조합니다. 영화관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 사용관 내가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대화를 하는 행위는 금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극장 측은 상영관 안의 환기를 더 자주 시키고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무래도 에어컨 바람이 세게 불면 그 타인의 비말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될 수 있고 그것이 또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슬기롭게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방법. 영화관과 관객 모두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정부가 프로스포츠 관중 허용 여부를 이르면 주말쯤 확정하기로 하면서 프로야구 무관중 경기 종료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응 매뉴얼을 완비한 야구계는 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중순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과 연계, 거리두기 단계안을 확정합니다. 현재 특히 프로야구 축구 입장과 관련해 논의 중인데 입장 비율을 얼마로 정할지 실무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는 이번 주말에 기준이 정해지면 다음 주 주중 3연전 첫날인 화요일부터, 다음 주 발표가 나온다면 주말 3연전 첫날인 7월 3일부터 관중 입장을 추진합니다. 우선 홈구장 수용 규모의 4분의 1 관중만 입장시키고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원을 늘려갈 계획인데 초기 입장객 비율을 결정할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관객 입장에 대한 허용이 승인이 되면 KBO와 각 구단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최대한 팬들이 안전하게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KBO와 10개 구단은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관중 입장 대책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우선 혹시 나올지 모를 확진자 동선 정보 확보를 위해 온라인으로만 입장권을 예매합니다. 또 마스크 미착용자와 발열 증상자 입장 불가 방침도 사전에 발송합니다. 관중석 모든 출구에서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확진자 발생 시 주변 추적을 위해 입장권 보관도 독려합니다. 비말 감염과 접촉 감염 우려가 큰 관중 응원, 식음료 판매도 제한합니다. 관중이 들어오더라도 확연하게 달라질 코로나19 시대 야구장 풍경. 50일이 넘는 무관중 경기에 속 타던 구단들은 그러나 가뭄의 단비 같은 관중 허용 초읽기에 반색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최악의 통신 재난으로 불렸던 아현동 KT 공동구 화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인터넷 상거래까지 중단되면서 큰 피해가 났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이동통신사들이 긴급 로밍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서울 충정로의 KT 아현빌딩 지하가 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화재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KT망을 쓰는 스마트폰은 물론 신용카드 결제, 현금 인출기 등까지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이제 카드가 안 된다는 걸 알고서 멘붕이었죠.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거의 타격을 받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 이 같은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가입자들이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함께 특정 통신사의 기지국이 손상될 경우 다른 통신사망을 긴급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는 통신사에 재난이 발생한 것처럼 연출했는데요. 이처럼 통화권을 이탈한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로밍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20여 초 만에 자동으로 다른 회사 통신망에 연결됐습니다. 데이터 통신을 비롯해 음성과 문자 서비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처리 속도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록이 완료되는 시점은 1시간 이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자사 고객에 대한 그 보호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남은 용량에 대해서 그 로밍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같은 재난 로밍을 위해 이동통신 3사는 각각 100만 회선 정도의 별도 전용망을 구축했고 정부도 기지국 점검 등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또 아무리 잘하더라도 또 예기치 않은 곳에서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망 자체를 이원화하기도 했고 또 전력 공급 자체도 이중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이번에 구축된 재난 로밍 서비스는 4G와 5G 이용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가능하고 다만 3G 이용자는 다른 통신사 대리점에서 유심칩을 구매해야 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지난 2013년에 발사된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 개발에 사용된 핵심 부품 시험 모델 가운데 하나가 고물상에 팔렸다가 되돌아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는 지난 3월 20일 나로호 부품 10개를 700만 원에 고물상에 팔았다가 이 가운데 나로호 핵심 부품 킹모터 시험 모델이 들어있는 것을 뒤늦게 알고 열흘 만에 500만 원을 주고 되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부품은 발사체에 실린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제 발사 때 쓰이는 모델처럼 제작해 실험실에서 성능을 시험할 때 사용됐습니다. 항우연은 이 문제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한 상태로 조만간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의 감염 경로 분석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이 11%를 넘었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을 통한 확진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깜깜이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건데 6월 초에는 9%대였는데 지금은 11%를 넘어섰다고도 하죠.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이유는 과거에 이제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실제로는 지역 사회에서 이런 숨은 전파자, 숨은 감염자가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됐고요. 이것들이 수도권을 통해서 실제로는 많이 전파가 됐고 최근에는 이제 대전 쪽에서 크게 확산이 되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전 상황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대전의 누적 확진자만 현재 100명을 넘은 상황인데요.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비단 대전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의 속도를 실제로 전파 양상이 더 앞질러 나가는 양상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역학조사를 해도 실제로 전파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요인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가 방역 당국의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인데 대전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병상 부족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역시 가장 확실한 대책은 이 감염의 고리를 끊는 것일 텐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처럼 뭐 가장 최근에 나온 조치 중에 하나는 이제 격리 해제 요건을 완화한 조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이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보건당국에서 해야 될 부분은 선제적으로 어떻게 이 감염고리를 끊어낼까라는 부분이 가장 큰 핵심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방역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역학조사의 속도보다는 전파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파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을 거냐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어떤 진단 검사가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 쪽에서는 가장 큰 요인이 역학조사를 어떻게 빨리 해서 감염의 전파 속도를 따라잡을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선제적인 어떤 진단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감염고리를 빨리 끊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전국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체제를 시행 중이고요. 수도권은 보다 강화된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앞서 살펴본 대로 깜깜이 환자 비율이 생활방역 체제 기준의 2배를 넘으면서 다시 강화된 체제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은 조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가 그렇게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일 확진자 평균 치수가 한 3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병상 부족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치 상황에서는 이제 그나마 가장 다행인 부분은 이제 방학이 다가오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이런 위험 요소는 감소될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언제든지 이런 감염 요소는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빨리 끊어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빨리 끊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선제적 조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제 조만간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1,000만 명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수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되는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주일 또는 2주일 후에는 1,000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러한 어떤 통계 조치보다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향후에 조금 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통계 자료를 내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향후에 1, 2주 안에 1,000만 명을 돌파할 거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는 실제로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2차 대유행의 어떤 전조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지금의 유행의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고요. 이런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전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통제를 강화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치가 더 늘어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이런 어떤 관건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백신과 또 치료제가 없는 지금의 상황은 언제든지 잠재적인 위협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 백신이 1년 안에 개발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일단 가능한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백신이 나와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자체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나중에는 그 백신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앞으로 1년 후에 백신이 개발될 거냐 이 얘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지금의 약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후보물질들이 개발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성공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의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개발했는데 변이가 일어나서 효능이 떨어지면 향후에 이게 쓸 수가 없는 백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물백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뭐 이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일부 어떤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만 백신을 주사를 했을 때 나머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실제로는
증식이 되면서 무증상인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안 맞은 분들에 대해서는 전파가 진행되는 단점도 있는 반면에 실제로 백신을 주야했을 때 나중에 이제 그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잘 있는데 이 상황은 향후에 백신이 개발돼서 그거에 대한 효능을 검증을 하고 그 향후의 단계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된다. 특히나 뭐 백신에 대한 부작용의 대표적인 것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백신을 주사했을 때 어떤 감염병을 더 증식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들이 진행돼서 향후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백신이 나오는 시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군요. 네, 일단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주말에도 방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공식 통계인 240만 명보다 10배나 많은 2,4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그만큼 미국인들이 코로나19에 이미 감염이 많이 됐고 또 추가 감염 위험이 높다는 얘기인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생활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보도에 이동헌 기자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와 관련해 1명의 확진자가 보고될 경우 실제는 10명의 감염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수집한 혈액 샘플 검사 결과 이 같은 추정에 이르렀고 무증상 감염과 코로나19 발생 초기 검사 부족 등으로 많은 감염자가 통계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인의 5%에서 8%가 이미 코로나19에 걸렸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600만 명에서 많게는 공식 집계인 240만 명의 10배가 넘는 2,60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주변에 보이지 않는 감염자가 많기에 미국은 아직 코로나19에 취약한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피해가 정점에 달했던 3, 4월과 다른 점은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적은 젊은 층의 감염이 더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30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주보다 늘어나는 등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입원 환자 수도 몇 개 주를 제외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직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50개 주 중 절반이 넘는 주에서 환자 수가 증가세를 보여 2차 봉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확산세라면 재봉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근 기자입니다. 세계적 테마파크인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입니다. 다음 달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재개장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I hope you are in tune with the fact that we have a virus. We are not out of the first wave. 조기 경제 재개에 앞장섰던 텍사스주는 추가적인 경제 활동 재개를 중단했습니다. 오하이오 주지사도 한 차례 더 봉쇄령을 내리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2차 봉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조너선 라이너 교수는 일부 주에서는 다시 봉쇄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자가 급증해 병상이 부족해지면 봉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도 지금 같은 확산세라면 재봉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at, and we see some particular states having such a significant problem that they're having to backtrack on their reopening plans. All this inevitably feeds into the economic outlook. 미 행정부 관리들은 2차 봉쇄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nd there's a lot of positive declines in cases, just as there are negative declines in cases. So, you just have to walk through that. But no, we will not shut the economy down. We're not getting that advice from the health people.
하지만 CNN은 봉쇄나 해제는 연방정부가 아닌 각주 정부가 재량에 따라 결정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가 최후 수단으로 경제 재봉쇄에 들어갈 것인지 앞으로 몇 주가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의 코로나19의 새로운 확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사람들이 집에서 여는 사적 모임을 전염의 경로로 지목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가족 모임이나 아이들의 친구 모임, 생일 파티 등 집에서 사적 행사를 여는 주민들을 책망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젊은 층에서 양성 판정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젊은이들이 증상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병을 옮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코로나19 백신이 1년 안에 개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유럽의회 보건위원회와의 화상회의에서 백신 개발에 가속도가 붙는다면 두어 달 정도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과학자들의 평가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무총장은 또 WHO에는 100개 이상의 백신 후보군이 있고 그중 하나는 진전된 개발 단계에 있다며 백신이 현실화하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세계보건기구 WHO에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과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장관은 제네바에 있는 WHO 본부에서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을 만나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슈판 장관은 기존 기여금을 포함해 올해에만 총 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7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베랑 장관도 리옹에 있는 WHO 연구센터에 9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WHO 운영 예산으로 5천만 유로, 약 675억 원을 추가로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필요로 하는 모든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면서 독일과 프랑스는 WHO와 국제보건의 오랜 친구들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5개를 준비하셨는데 5위부터 만나볼까요? 네, 먼저 우리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다 하면 이 치매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입니다. 예. 그동안 이 비만이 치매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영국에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50대 이상의 영국인 6,500여 명을 대상으로 평균 한 11년 정도 장기간 추적을 해봤는데요. 예. 이 결과를 보면 비만한 사람이 보통인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3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같은 시체 조건일 때 여성이 남성보다 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복부 비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허리둘레가 기준치 이상인 여성은 정상인 여성보다 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39%나 높았는데 네. 여성과 달리 남성에서는 사실 이 복부 비만과 치매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치매는 확실한 예방법이 아직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비만과 치매 연관성이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진 만큼 이 체중을 조절하는 것도 치매 위험도를 낮추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만도 그렇지만 또 중년 여성은 폐경이 여성 호르몬을 또 감소를 시켜서 이 비만에 이 치매에 미친 영향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미리미리 좀 치매 예방에 나서야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요즘 집집마다 에어프라이어 많이 쓰시죠? 예. 네.
기름을 쓰지 않아서 사실 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좀 알고 있어서 저도 네. 평소에 좀 많이 쓰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특히 뭐 요즘에는 이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이 집에서 에어프라이어로 다양한 요리 해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뭐 일부 음식의 경우는 이 에어프라이어로 오랫동안 조리를 하면 유해 물질이 생길 수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감자튀김인데요. 이 냉동 감자를 에어프라이어로 190도에서 40분 이상 조리를 하면 발암 추정 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권고 기준보다 많이 생성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식빵 같은 경우도 보통 이 에어프라이어로 토스트 같은 거 많이 해 드시는데 네. 한 180도에서 24분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높은 190도에서 16분 이상 조리를 했을 때 이 아크릴 아마이드가 많이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게 감자나 빵, 뭐 과자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건데 많이 먹으면 신경계통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는 유해 물질이라고 합니다. 네. 또 우리가 이 조리 과정에서 벤조피렌이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된다고 알려진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삼겹살입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 이 삼겹살의 경우는 에어프라이어에서 뭐 조리를 했을 때 어떤 온도에서든 뭐 어느 정도 시간이든 간에 모든 조건에서 이 벤조피렌이 안전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네, 보통 에어프라이어 요새 너무 인기라서 그 전용 요리책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네. 그럼 앞서 좀 유해할 수 있다고 알려진 감자 혹은 식빵 이런 거 앞으로 에어프라이어로 해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뭐 조리 방법을 잘 조절해서 요리를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감자튀김의 경우는 190도에서 30분 안쪽으로 짧게 하시는 게 좋고요. 토스트는 180도에서는 20분 정도, 또 190도일 경우는 한 15분 정도만 조리를 하시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네. 그 적어두고 에어프라이어 사용할 때마다 꼼꼼히 봐야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저희가 이 지난주 금요일 궁금한 S 시간에 이 한옥의 숨은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소식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네, 사실 한옥이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집이라고 사실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네. 궁금한 S를 통해서 그 속에 숨은 과학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이 한옥에는 여러 가지 과학적 요소들이 녹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저희가 알아봤던 무게중심에 대한 건데 예. 무게중심을 위에 둔다는 거였죠. 네. 이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수직으로 기둥을 다 세운 뒤에 지붕을 올리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지금 많이 보는 주택이라든가 뭐 아파트와는 달리 무게중심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춧돌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쉽게 교체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덕분에 여러 번의 보수 공사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이 한옥을 보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 한옥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처마죠. 예.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서는 이 처마 길이를 길게 조절을 하고요. 또 추운 곳에서는 처마 길이를 짧게 해서 이 온도 유지에 도움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네, 사실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가끔은 이렇게 시원한 한옥의 대청머리에 좀 눕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대청마루 생각하면 굉장히 시원함이 절로 느껴지는데 맞아요. 이 실제로 이 무더운 날에도 대청에서는 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한옥의 경우는 앞쪽이 열려 있고 뒤쪽은 벽과 창이 있어서 바람이 통할 때 속도가 빨라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바람이 좀 더 시원해지겠죠. 네. 또 이 대청마루는 아래쪽으로도 공기가 잘 통하도록 바람 구멍을 낸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자연 냉방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요즘은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래서 네. 한여름에는 에어컨 없이는 못 자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옥에는 자연 냉방 장치를 갖췄더니 새삼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네. 다음은 어떤 이야기가 눈길을 끌었나요? 네, 뭐 이번 주도 역시 이 관심을 많이 모은 소식에 코로나19 관련 소식이 빠질 네. 수가 없겠죠. 네. 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2차 대유행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다음 주면 전 세계 환자 수가 1,0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네. 특히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주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주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고요. 예. 한데 이 코로나19 확산의 진앙지로 꼽히던 뉴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산세인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앞으로 14일 동안 자가격리하겠다,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자국민까지요. 네, 그렇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보도로도 살펴보셨지만 미국에서는 2차 봉쇄령이 내려지는 게 아닌가 또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재확산 확산세가 정말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네. 독일을 포함한 어떤 유럽 쪽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서유럽에서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는 나라였는데 최근에 이 확산세가 심각한 일부 지역에 다시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도축장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독일의 경우도 그렇고 영국의 경우도 만일 이렇게 확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리도 이 봉쇄령을 다시 내리는 것을 검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19는 잠잠한 듯 하다가도 방심하면 언제든 다시 퍼지는 만큼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게 백신인데요. 근데 백신이 개발이 돼도 코로나 종식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 이 WHO가 발표했던 내용인데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서 모든 사람이 이용을 하려면 적어도 2년 반 정도가 걸린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백신을 개발은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의 종식 좀 빨리 앞당기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전망이죠. 네, 아무래도 사람의 몸에 쓰는 거다 보니까 이제 여러 단계의 엄격한 임상 시험도 거쳐야 하고 연구 개발이 참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상용화를 하는 데는 또 시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자체는 앞서서도 보신 것처럼 이르면 올해 안에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백신이 나오더라도 안전성과 효능 검사를 다 거쳐야 되고요. 전 세계인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대량으로 이 개발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WHO는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런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마도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네, 정부는 정부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수립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동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치료제와 백신 등 15건의 임상시험이 승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레부딘과 피라맥스 등 국내 치료제 13건과 GX19 등 백신 2건의 임상시험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안전성과 효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3상이 2건이고 나머지는 2상이나 연구자 임상시험 단계입니다. 백신 임상시험은 2건 모두 1상과 2상으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가운데 전 세계에 상용화된 제품은 아직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50년대 말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올해 유럽연합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난해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기구 측은 올해 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70년 전으로 돌아갔지만 이에 만족하지 말고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줄일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코로나19가 가볍게 지나간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영국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 연구팀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어린이 58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사망자는 4명으로 치사율이 0.69%였으며 나머지는 경증이거나 무증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무증상 어린이들을 고려하면 어린이 치사율은 이보다도 더 낮을 것이라면서도 호흡기 질환과 코로나19에 함께 감염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모기로 인한 코로나19 전파는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국립고등보건연구소는 일반 모기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된 피를 빨아먹도록 했지만 바이러스는 증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19는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며 모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는 데 보내는데요. 매일 자는 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면의 비밀을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효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남자는 4시간, 여자는 5시간, 그리고 바보는 6시간을 잔다. 프랑스의 군인이자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잠에 대해 한 말입니다. 그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지 않고도 전투마다 승전을 했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또 에디슨 역시 잠은 인생의 사치라고 이야기하며 하루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는 말을 남겼죠. 하지만 현대에서는 건강을 위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설입니다. 2006년 3월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반드시 잠이 들지 않더라도 누워서 편히 눈을 감고 쉬기만 해도 잠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잠잘 때처럼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불을 끄고 어떤 음악이나 라디오 뉴스와 같은 것도 들리지 않아야 하죠. 왜냐하면 이때는 뇌가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양쪽 귀 뒤쪽 깊숙한 곳에 해마라는 뇌 부위가 있는데요. 모양도 진짜 해마처럼 생겼는데 기억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해마는 용량이 적어요. 그래서 24시간 분량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앞쪽의 기억에 새로운 기억을 덮어쓰곤 하는데요. 그런데 해마가 24시간 동안 기억만 저장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수십 년 전 일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해마가 온갖 기억을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으로 분류해서 필요한 기억을 대뇌 신피질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분류하는 데는 6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잠을 6시간은 자야 한다는 뜻이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해마는 기억을 분류 불능으로 처리해서 삭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뜻이죠. 재미있는 것은 수명이 단 몇 시간인 하루살이 수컷 역시 잠을 잔다고 합니다. 또 잠을 자는 두 번째 이론은 잠은 뇌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잠이 독소를 청소한다는 연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13년에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마이켄 레더가르드 연구팀이 쥐 연구를 통해 자는 동안 뇌는 노폐물을 씻어내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연구팀은 쥐의 뇌에 관찰용 염료를 넣은 뒤 자고 있을 때, 깨어 있을 때, 그리고 마취되어 있을 때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뇌에 있는 각종 액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관찰했죠. 그 결과 자고 있을 때 신경세포 간 틈새 공간이 크게 확장되면서 뇌 척수액이 이 공간을 돌아다니며 세포의 대사산물을 청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잠을 잘 때 뇌에서는 배관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뇌 척수액은 세척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난 2019년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로라 로이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을 MRI 장치에서 잠을 자게 하는 동안 뇌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니터링했는데요. 그 결과 2013년 쥐 연구와 유사한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사람이 잠에 들면 신경세포의 활동이 정지하고 혈액이 조금씩 빠져나가는데요. 그 자리에 뇌척수액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즉, 뇌척수액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혈액이 자리를 비키는 것이죠. 그 뇌척수액은 뇌 곳곳을 흐르며 신경세포의 활동으로 쌓인 노폐물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쥐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 모두 수면 중에 뇌척수액이 뇌세포 찌꺼기를 청소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뇌는 왜 하필 수면 중에 청소를 하는 것일까요? 잠이 들면 뇌의 신경세포가 활동을 정지합니다. 이렇게 활동을 멈추면 신경세포의 산소 공급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따라서 혈액이 빠져나가는데
이때 비로소 뇌척수액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뇌척수액이 청소하는 노폐물은 대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퇴행성 신경질환에서 공통으로 관찰되는 단백질이라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로 지목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뇌척수액은 베타 아밀로이드를 어디로 배출하는 것일까요?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 고규영 단장 연구팀은 노화한 생쥐의 뇌척수액에 형광물질을 주입해 뇌척수액의 경로를 밝혀냈습니다. 그에 따르면 뇌척수액이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주요 통로는 뇌 하부에 위치한 뇌막 림프관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림프관이란 마치 하수도처럼 액체와 물질을 수송하는 관인데 뇌에도 림프관이 있어 노폐물을 뇌 밖으로 밀어낸다는 것이죠. 또한 나이가 들수록 림프관의 배출 기능이 떨어져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인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인지 기능이 나빠지고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걸리는 것도 뇌척수액이 청소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 잠을 자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적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무려 1.4kg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전체 체중의 2%밖에 지나지 않지만 에너지는 20%나 사용하기 때문에 활동하지 않을 때는 꺼두는 게 좋다고 하네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우리가 왜 잠을 자는지 신비한 수면과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잠을 자야 뇌가 기억을 정리하고 노폐물도 청소할 수 있는 것이었네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충분한 수면을 통해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요즘 엘리베이터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 놓은 곳이 많은데요. 그런데 아이들은 보호자가 손에 짜서 덜어주는 게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손 소독제가 아이들 눈높이에 있어서 용기를 누르다 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소독액이 눈에 들어갔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